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또 재밌는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부자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읽는가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손에 쥐어들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책의 저자가 저도 아는 구면입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에 파견 갔을 때 그때 대외국 정책관으로 계셨던 분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저희 대외국에 오셨으니까 윗분들 한번 인사나 나누시고 업무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해서 그러시죠 뭐 해서 이제 한 국장님, 실장님, 그 다음에 정책관님 이렇게 다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정책관님 방에 갔더니 이제 조원경 지금 책의 저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하면서 환담을 나눴는데 저도 수많은 관료들 잔뜩 알고 있습니다만 사뭇 느낌이 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료들이라고 하면 주어진 현안들을 해결하기, 내치기가 바쁘거든요. 갑자기 뭐 관세 이슈 터졌다, 무슨 뭐 어떤 뭐랄까요, 국내적인 어떤 뭐 또 다른 이슈들이 터졌다 했었을 때 이거 빨리빨리 대응해서 문제를 봉합하고 마무리하기가 바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본질적인 것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좀 더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짚어보고 질문해보고 다시 또 뭔가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시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기는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원경 그 당시 정책관님은요, 앉으라고 하면서 차를 이제 하나 이제 주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굉장히 학자적인 그 뭐랄까요, 프레임, 그 다음에 뭔가 좀 근본적인 것들을 터치해보고자 하는 그런 색깔의 그 분이셔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분은 기재부에 계시기보다는 학교에 계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그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점검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런 걸로 좀 가 계시면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학교 후배라고 하는 걸 우연히 알게 되시고 밥도 한번 사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친숙하고, 그리고 그때 본인의 저서도 한 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부터 제가 이런저런 도서들을 찾아 읽고 했습니다만 역시 학교에 계셔야 더 적합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공직자로서의 봉직을 다 하시고 학교로 또 와 주셨더라고요. 자, 그런 이 저자와의 개인적인 인연, 그리고 책을 넘기니까 역시나 굉장히 학구적이면서 학자적인 소양의 내용들을, 그리고 또 관료로서 현실 담론을 다뤘던 그 이슈 파이터를 했던 그 맥락들과 같이 접목시켜서 그간의 본인들의 경험과 또 성찰들을 녹여낸 저서가 이 부자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읽는가라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크게 몇 가지, 한 4개의 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앞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경제 현상을 설명하고 또 우리가 해석하는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워낙 상황이 급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줄기를 놓치고 그냥 현실 담론에만 휩싸여서 그때그때 우왕좌왕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런데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을 쭉 담아주셨냐면 지금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는 적어도 이거는 의구심을 갖지 말고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몇 개 짚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당연히 하나가 수요 공급의 원리입니다. 교수님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저희들도요, 아무리 복잡다기한 현상들을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복잡한 뭐 이론들, 테크니컬한 어떤 통계 기법들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맥락인 수요 측면에서 고려해보고 공급 측면에서 고려해보려는 건 반드시 빠짐없이 해야 될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도요, 이 보이지 않는 손, 이 수요 공급의 원리 같은 것을 절대 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변화되고 있는 또 급변하고 있는 시장의 여러 흐름들을 이해하는데 이 프레임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챕터 1에 벌써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투자라든가 또 앞으로 가치가 있을 것에 대해서 사업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과정에서 요즘같이 투자 정보가 너무나도 쉽게 접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떤 걸로 오인할 수가 있냐면 가격이 비싸니까 가치 있는 거, 가격이 비싸니까 투자하기 적합한 거,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요, 가장 값비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희소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게 희소한지 아닌지를 찾아보는 게 경제적인 어떤 질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경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기회비용하고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 이런 것도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그냥 자본주의와 경제 원리를 설명하려는 그런 책이 아니고요. 부자가 특히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하이라이트를 하느냐, 경제학 원론이나 거시경제 그 이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 중에 어디에 하이라이트를 하느냐가 제일 큰 관점인데요. 그 중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에 굉장히 주안점을 줬다는 게 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간단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저자는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계적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레이 달리오라든가 워렌 버핏,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느냐 했었을 때 바로 그 기준이 회복 탄력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아무리 변화해도 뭔가 그 내재 가치가 있는 것은 반드시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저평가되고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이제 다시 예전 같은 흐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회복 탄력성이라는 경제의 기초적인 개념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의심, 이런 거는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는 것을 이 저자는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이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제 서고에도 경제학 원론책만 한 30권 있을 겁니다. 선물 받은 것도 있고요. 제가 나름대로 경제학 원론과 관련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집필을 했을 때 참고하기 위해서 저도 뭐 대형 서점 하나를 털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과서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그 교과서 하나하나마다 들어가 있는 기초적인 개념들 한 300~400개도 넘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자본주의의 큰 돈의 흐름을 이해할 때 그 300여 가지의 개념에 준거해서 그 현상을 설명하고 또 한 번씩 점검해 보려고 시도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투자의 적기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투영되어 있는 여러 기초 개념들은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이론에서 다 한 가지로 상향 또는 상승 또는 하락 이렇게만 진단해주는 이론, 그런 상황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예를 들어서 이론들을 기반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다 보면 상승과 하락, 서로 다른 거를 가리키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다 확인을 해버리면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켜서 아무 변화가 없는, 아니면 큰 흐름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즉 오해를 만드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책 앞부분에 기술되어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또 기초적인 개념들은요, 단순히 경제학 원론에 내가 있는 거니까 뭐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그 경제 개념들 속에서 자본주의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 전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킹핀이, 우리 볼링에서 맨 앞에 있는 핀을 킹핀이라고 하죠. 바로 그 킹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자의 개인적인 기질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물론 짧은 인터뷰와 짧은 어떤 식사만으로 저자의 개인적인 기질을 제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감히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학문적인 접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자인데, 그런데 경제학이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무기임을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5개의 기초적인 개념들, 이게 바로 요즘 우리 시대의 부자들이 자본주의를 읽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부입니다. 2부는요, 부자는 지금 이 흐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하면서 지금 세계적인 뭐라고 할까요? 오피니언 리더들 또 전 세계적인 CEO들 또 나름대로 투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쪽을 쳐다보고 있는지도 그냥 기초 개념 일부에서 알려드렸으니 알아서들 하세요. 이렇게 불친절한 책은 아닙니다. 기재부의 고위 관료로서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파견 가면서 국제적인 흐름을 봤던 사람으로서 또 대학에서 또 재직을 하시면서 학문적인 어떤 깊이감을 더욱더 깊이 했던 분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론 플러스 실무를 같이 접목시켜 주신 게 2부 챕터에서 나오는데요. 일단 현안 이슈들 중에서 트럼프가 지금 재편하고 있는 경제 질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투영해 놓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경제 수장 역할을 하는 부처입니다. 거기에서 높은 직위를 가진 관료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국제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조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해해 놓은 게 당연히 없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트럼프 이익이 관세 전쟁으로 비롯한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도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정학적인 갈등이 이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간략하게 적어 놨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파트는요. 요즘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슈퍼리치들, 이 슈퍼리치들이 다음 시대를 지금 조망하는 과정에서 가장 들여다보고 있는 분야가 어딘지를 바로 2부에서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책을 대신 읽어드리는 그런 코너이기도 하니까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바이오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뷰티입니다. 이 뷰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I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런 부분을 지금 슈퍼 리치들과 앞으로의 자본주의 시대를 읽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것을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뷰티였습니다. 사실 이 뷰티라는 것은 앞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뭐 AI라든가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투자와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나 다 관심 있어 하는 산업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이오라는 단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이오의 하위 카테고리로 뷰티를 아예 거기 넣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뷰티 산업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지금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에너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핫한 분야와 동급으로 높여서 챕터 하나를 기술한다? 야, 이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사실 2부에서는 이 뷰티 챕터부터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런 것 같아요. 이 미에 대한 욕구는 인간 본연의 욕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 산업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또 양극화되면서 잉여 자본이 축적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하는 여러 선택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꼭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산업 또는 중요한 제품과 서비스는 뷰티, 자기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 욕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책에 절절히 적어놔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도 생각보다 내가 뷰티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좀 더 딥다이브해서 연구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배경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자의 여러 가지 식견들, 그리고 저자는 버디뷰라고 하죠. 그 새의 위치에서 쭉 위에서 조망하는 거. 사실 평생을 고위 관료로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좀 더 뭐랄까요? 저자에게는 편한 시각일 수 있습니다.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현업에서 어떤 특정 산업에서 특정 카테고리에 어떤 업무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전체 숲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판단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근데 저자는 뭐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총괄했던 역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여러 국가들과의 대외 관계 설정을 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해오셨던 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뷰티라는 것을 좀 더 통시적이고 그리고 그 전방위적인 뭐랄까요, 시각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확실히 이해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참 그런 점에서 이 뷰티가 저에게는 가장 이색적인 챕터였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뷰티 산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챕터 4부입니다. 4부는요, 결국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과 진단, 그리고 시장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원칙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장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분석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실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럼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이 습관화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실행력이 있거나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부자는 도대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적인 맥락 속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느냐, 바로 그 부자의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 두고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 KDI에 있었을 때는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기업의 CEO라든가 뭐 회장님들 뭐 이런 분들하고 조우할 기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서 높은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도 마주칠 때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게 조금만 잘못 표현하면 꼰대 소리 딱 듣기 좋은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만, 사실 저도 놀라울 정도의 그 사람들 사이에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걸 알고 정말 깜짝 놀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정, 성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성격,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그리고 나 자신을 진단하는 어떤 태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단이 끝난 뒤에 그걸 바탕으로 내 삶을 임하는 자세들, 이런 것들은 굉장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나름대로 뭐랄까요, 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신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기질,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아,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조원경 교수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오늘은 뭐 다른 학문적으로 성취를 했거나 종교적으로 성취를 했거나 도덕적으로 사회에서 존경받는 성취를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뒤에 책 제목 보이시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으로 성취했던 사람들의 여러 공통분모를 언급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또 부자만이 유일하게 뭐랄까요, 사회에서 높은 성과, 높은 어떤 가치로 인정받는다, 저도 그걸 별로 동의하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싶은데요 라는 분들은 요 대목들을 정말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책 읽으면서 진짜 무릎을 치면서 맞아, 나도 이 생각했는데 똑같이 보셨네, 조원경 교수님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부를 가로막는 마음의 족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자가 더 될 수 있는데 그 길을 스스로 안 걸어가게 만드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도해서 내가 만약에 실패해도 내 신체적으로 내가 무슨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 예를 들어서 실패로 인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커다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시도들이라면 그걸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음속으로 시도했다가 에이 그게 잘 안 되면 잘 안 돼 봤자 그냥 그게 뭐가 달라지죠? 금전적으로 내가 큰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고 신체적으로 완벽하게 반영구적인 데미지를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험도 될 수 있는 건데, 실패할까 봐 시도하지 않는 거. 이 시도하지 않으면요, 부자가 될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안주입니다. 이쯤 되면 나는 부자니까 이런 안주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여의도 맨션에서도 몇 차례 다른 코너, 다른 주제로 설명드릴 때 이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높은 수준의 부를 거머쥐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성취 목표와 성취의 어떤 수준, 그리고 일에 대한 성취 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달성하기 전에는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남들에게도 와, 저걸 어떻게 했지? 라는 수준의 인식을 갖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바로 이 안주하지 않으려는 마음 속에서 저절로 그런 성과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남들이 감탄해하게 만들고 감동스럽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해서 결국 그거는 돈을 내면서 그 사람의 결과물을 사서 같이 향유하고 싶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대체 불가능한 철학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언급을 하는데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 그리고 그 지켜온 원칙은 말 그대로 세상의 어떤 단순한 트렌드에 따라서 원칙을 바꿔야 될 그런 원칙들이 아니라요. 대체 불가능한 원칙이라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에 휩쓸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원칙, 말 그대로 지키고 준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가치 판단을 정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됐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때로는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요. 무조건 뭐는 옳은 일, 무조건 뭐는 그른 일,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내 쪽은 좋은 사람들 이렇게만 인식하면 절대 많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올바른 판단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적지 않은 부분들은요. 회색지대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대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는 필요하다는 걸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경제적인 것들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너무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건 정치적인 이슈인데 너무 경제적인 잣대로만 해석해서 정말 정치에서 추구해야 될 본연의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야, 자기가 전공했던 분야 이런 것들만 금과 옥조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의 어떤 뭐랄까요? 여러 가지 판단 요소들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저쪽에 맞은 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갖춰야 될 것은 인생의 황금빛 마무리를 설계한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제 주변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 사람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됐구나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는 좀 결례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꽃을 너무 일찍 피웠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도 계셨습니다. 40대의 인생의 정점을 누리고 났더니 어찌 보면 그분은 그게 40대가 정점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의 50대는 뭐하고 살지, 60대는 뭐하고 살지, 70대는 뭐하고 살지에 대한 조금 진중한 고민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와 설계, 이런 게 부재하다 보니까 40대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이어갈지 모르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 40대 누렸던 게 그 사람의 인생의 정점이 되었던 적들, 그런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되냐 하면요. 40대에 가장 높은 어떤 성취를 거둔 분이 50대에 거기에 못 미치는 성취를 보이거나 60대에 거기에 못 미치는 성취를 보이게 되면 슬슬 표현을 제가 아주 세게 하겠습니다. 괴물이 돼가는 분들도 봤어요. 나를 몰라주는데 이 세상이 이 바보 같은 놈들 내가 진짠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주장이 점점 세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아직 여기 건재합니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말도 세지고 다른 사람의 답변을 존중하면서 거기에 반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언 자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폄하하면서 자신의 주장만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40대에 경제적으로 큰 성취를 거뒀을 때 자기가 수립했던 여러 가지 방법론, 전략 전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바뀌다 보면 50대, 60대는 더 이상 그 전략 전술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삶을 임하면서 50대, 60대에 맞는 그런 형태로 뭐랄까요? 나의 삶의 전략을 파인 튜닝을 해가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면 큰 좌충수를 안 뒀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 40대 했던 그 성취를 그때의 성공 방정식을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50대, 60대에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저는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다는 점에서 저도 그때 생각했던 게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즉, 장기적인 삶의 계획과 은퇴 계획과 삶을 설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 조원경이라는 이 책의 저자는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0.1%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라고 해서 해석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행시를 붙어서 기재부의 고위 관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에 파견도 가서 다양한 견문도 넓혔고요. 대학에 제 기억으로는 부총장인가 처장을 역임하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세종대학교에 지금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또 후학들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열거한 여러 가지 행보들 중에서 누군가는 딱 하나만 해도 내 인생은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여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누린 분이다? 이긴 달리 말하면 그만큼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중장기적인 삶의 계획 속에서 뭔가 설계하고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은 하나를 얻기도 어려운 것들을 다양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누렸던 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 저자는요,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대비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알았던 것들을 책으로 한번 정리했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뵌 지가 이제 한 7, 8년이 넘어가는 분이라서 또 운 좋게 또 뵈면 또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그동안은 또 어떤 성찰을 하셨는지 한번 물어도 보고 싶은 그런 저자였네요. 오늘도 재밌는 책이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